통상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110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경매 1기 교육생들과 이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이태섭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미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앨런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도미녀 제키입니다. 네. 나만 미녀라고 그래요. 한 주 동안 뭐 했습니까? 잘 지냈어요? 별다른 일 있었어요? 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궁금하네. 진짜 궁금하세요? 진짜 궁금해요. 저기 모처에서 이제 경매 관련해서 행정 보조로 무보수로 네, 일을 시작을 하게 됐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이따가 박수 쏘겠습니다. 녹음 끝나고. 근데 무보수는 좀 그렇지 않나? 아니요. 현재는 못 보수지만. 네, 전혀 개의치 않고. 인센티브로 하기로 했는 건데 기본급이 없다. 이거네. 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자료네. 배우는 게 돈 주고도 못 배운다. 뭐 이런 얘기네, 그죠? 어쨌든 우리 새해 2019년도 새해 첫 방송입니다. 그렇네요. 2019년도 첫 방송이니까 이렇게 원래도 5명이 연말도 같이 보내고 연초도 같이 보내네요. 우리 마누라가 바람난 게 아니냐고 자꾸 그래서. 아니 압구정동 사모님은 애가 몇이야? 몇 살이야? 나와서 그렇게 해도 돼? 서방님이 다 케어해 준대. 왜 당신이 걱정을 해? 쓸데없는 걱정을 하더라고. 아, 나도미녀님 되게 압구정이셨어요? 개인정보였나? 어째 분위기가 서먹서먹한데요, 그래서. 몰입이 안 되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형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걸리지 않도록.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소송이나 분쟁, 그 중에서도 특수물건, 지난 시간에는 유치권에 대한 얘기를 했죠. 유치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지분을 취득했을 때 타 지분권자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그죠? 완전한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내 지분을 매수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든지 아니면 타 지분권자의 지분을 인수를 하든지, 예, 그게 안 되면 이제 전체 물건을 공유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전체 물건을 경매를 집어넣어서 현금 분할을 하든 대금 분할을 하든 대금 분할을 하게 되면은 그 지분별로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타 지분권자하고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예상될 수 있는 소송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 질문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카페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할까요? 예. 예. 그 카페 이제 질문의 내용이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올해 경매 초보도 특수 물건 한다를 보고 많은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게 내 책이잖아. 그 얘기 해줘야지. 우리 김 대표님이 출간한 경매 초보도 특수 물건 한다를 보고 많은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책도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소설책. 소설책 로만의 꽁 스티브 그리고 미치고 그리고 나. 아, 훌륭한 작가예요.
감명받았다잖아, 우리 강 부장님. 제가 알렌님이. 그 연말에 그 책을 이제 안 보고 있다가 네. 딱 자꾸 이제 딱 보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냥 그날 저녁에 다 읽었잖아요. 아. 다 읽었는데 그때 지금 또 11시 반에 전화를 주셨더라고. 그래서 뭐 한참 얘기를 했는데 로마네 꽁띠를 네. 가봤어요? 예, 그쵸. 로마네 꽁띠에서 어떤 편이 제일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쵸? 나는 이사가 그쵸. 좋더라. 이사? 어. 이사? 이사라는 단편이 있어요. 단편 중, 네, 단편 중, 전체 단편 중. 중에요. 장영태. 저는 근데 그 책 이름하고 내가 잠깐 겹쳐가지고 헷갈리는데 로마네 꽁띠 그 자체가 난 되게 이 스릴 있고 이렇게 얘기가 긴박감이시 막 흐르던데. 그래요. 어쨌건 그 덕분에 이제 다양한 자료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제 문의드립니다. 공매에서는 인도 명령이 없어 협상이 안 될 경우 명도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공매 지분으로 받은 주택이 있을 경우 낙찰받은 지분의 비율과 상관없이 거주 중인 채무자는 명도 대상인가요?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 그 지분을 낙찰을 받았어요. 경매든 공매든 간에 지분을 낙찰을 받았을 때는 낙찰자는 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전부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이런 거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적어도 그 지분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은 돼야 돼요. 그죠? 과반수 이상의 지분. 만약에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획득하지 못했다면은 원칙적으로 거기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명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확보를 해야지. 그래야지 거기 점유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놔라, 나가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취득한 지분이 3분의 1 정도의 지분을 취득했어. 그러면은 이제 나가라고 청구하려면은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다른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나가라 이렇게 청구하는 것은 돼요. 근데 이제 점유하는 사람이 오히려 과반수 지분권자이거나 아니면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이거나 이런 경우라면 이제 아예 명도 청구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공유지분의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근원이 없이 점유 중이라면 과반수가 안 되더라도 그렇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날카로운 질문. 그래요? 예. 이제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점유하는 경우는 현실에서는 잘 없어요. 현실에서는 잘 없으니까 만약에 아무 이유 없이 점유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보고 나가라고 청구할 때 내가 비록 소수의 지분,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지분권자도 다 양해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인도해라 이렇게 청구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점유하는 사람이 전혀 불법 점유자가 아니고, 그 점유자도 소수의 지분권, 과반수 미만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도해라 이렇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반수 지분을 획득했다. 그럼 관계없이 무조건 명도 청구가 가능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소수 지분을 취득한 사람은 다른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명도 청구하는 거 된다. 이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는 거기에 점유하는 사람이 경매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이 소수 지분권자이거나 아니면 점유할 수 있는 권리도 없이 점유하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소수 지분권을 가지고 있어도 명도 청구가 가능하다.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니 진짜 똑똑한데? 니 진짜 식이야? 아버지 엄마 많이 싫어. 이해가 쏙쏙 됐어요. 그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면 되니까
지분을 낙찰받았을 때 명도를 청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자기가 취득한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냐. 그러면 이제 상관없이 명도 청구가 가능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소수 지분이라면은 그러면 다른 지분권자 동의를 얻을 수 있냐.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럴 때는 점유하는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인지 아닌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수 지분권자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그 점유하는 사람이 다른 이제 과반수 지분권자 동의를 얻어서 점유하고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소수 지분권자가 점유하더라도 그래도 대부분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점유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확보한 지분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면 일단 명도 청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no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공유 지분으로 받은 주택이 있을 경우 낙찰받은 지분의 비율과 상관없이 거주 중인 채무자는 명도 대상인가요? 이렇게 물었잖아. 그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데 일단 상관없이 명도 대상은 아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A, B, C가 각 3분의 1씩 소유하는 이제 부동산에서 A가 거주 중이에요. A가 거주 중인 채무자일 때, A 지분을 공매로 낙찰받은 낙찰자는 과반수 이하 지분권자가 되는데, B, C와 임대 계약이 없다면은, 명도 대상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B, C와 A 사이에 임대 계약이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지. 그죠? A가 B, C와 임대 계약을 별도로 맺지 않고 거주 중이다. 그러면 이럴 때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다. 이래 봐야 되겠네. 근데 이거는 A가 지분권자였으니까. 그렇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A가 3분의 1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가 지분권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낙찰자한테. 근데 어쨌건 A는 거주 중이었는데 B, C하고 사이에서 별도로 임대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A가 계속 살고 있었다면은 B, C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 거 아니겠어요? B, C가 허락했을까? 안 했을까? 허락했으니까 살 거 아니겠어요? 현실에서 그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 그죠? 허락했으니까 사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A는 B, C의 동의를 얻어서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지분을 확보하고 소수 지분권자지 않습니까? A 보고 나가라라고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예, 불가능하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그렇게 정답인데 그렇죠. B, C가 나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A는 계속 거주하고 있었어. 예, 그러면은 이제 명도 청구가 가능하죠. 그때는 B, C도 다 동의할 거 아니에요. A 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A, B, C가 같은 공동 상속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형제지간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현실에서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A는 다른 지분권자들 동의 얻어서 이제 살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명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분을 잃었잖아.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지분을 인수한 그 제3의 낙찰자가 그 보존의 행위로서 A는 이제 지분도 없어. 그렇다고 뭐 특별한 뭐 어떤 용익 계약도 없어. 그 B 씨의 허락이라는 게 과반수의 허락. B 씨의 허락이라는 게 너 살아도 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분이 있었을 때 얘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분이 없는 그러니까 상태에서 지분이 있는 상황에서도 A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3분의 1밖에 안 돼.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지분은 아니다 말이에요. 네, 그건 맞죠. 근데 B 씨가 A 보고 거주하라고 동의를 했거나 승낙을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동의나 승낙은 A가 지분을 상실해도 여전히 효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고. 10억짜리 전원주택이야. 아마 계산하기 쉽게 9억이라고 치자고. 9억. 9억이야. A가 계속 거주 중이었어.
B 씨의 동의하에 10년째 거주 중이었어. 음. 나는 A 지분을 낙찰을 받았어. 음. 내가 A를 상대로 과반수가 아니라서 B 씨가 여전히 동의하고 A는 살고 있는 거야. 내 재산권 행사에 심대한 타격이 생기잖아. 뭐 그래 니 살아도 좋은데 최소한 거기에 사는 것만큼의 월세는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3분의 1. 근데 B 씨는 너 공짜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 내가 무슨 한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까? 아, 그거는 이제 명도를 청구하는 것이 되냐 안 되냐라는 것을 우리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명도 청구는 안 돼. 명도 청구는 안 되지만 어쨌거나 낙찰자는 자기가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월세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과반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사용에 따른 이익을 자기 지분만큼만 가져가야 돼. 근데 A 보고 다 쓰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이 다 쓰라고 했기 때문에 낙찰자는 다른 지분권자들, 쓰라고 허락한 지분권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네들 때문에 내가 이익을 못 받으니 어쨌건 이득을 너네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에 따른 이득을 B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에서 33.3333%. 그렇게 따질 필요 없이 이제 전체 임대료 중에서 3분의 1 지분이 차지하는 이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금액을 내놔. 요 금액을 B씨 보고 내놔 이렇게 이제 청구할 수가 있는 오케이. 거죠. 그래, 돼야 합리적이지. 그거는 가능하죠. B 씨는 이 33.33%를 둘이서 나누든 나눠서 주든 뭐 어쨌든 뭐 누가 더 많이 주고 둘이 알아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3분의 1만큼만 우리 A는 받으면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한 달에 월세가 한 300만 원 정도 나오는 부동산이야. 근데 A 보고 계속 쓰라고 한 거예요. A, B, C가 이제 3분의 1씩 지분 가지고 있다. 나는 A 지분을 낙찰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3분의 1 지분이 가지는 월세 상당액은 10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그죠? 이 100만 원을 B, C로부터 나는 받을 수가 있어요. A로부터 받는 거 아니에요. A는 B, C 허락 아래 쓰는 허락이 것이니까 누가 쓰는 거하고 똑같다. B, C가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낙찰자는 다른 공유 지분권자들 보고 100만 원 내놔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50만 원씩 잘라서 청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한 명한테 100만 원 다 청구할 수 있는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한테 하면 된다고. 네. 요게 이제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해가지고 그 말은 몰라도 좋아. 하여튼 다 어느 쪽으로든지 간에 다 청구할 수 있다. 돈 많아 보이면 한 놈 딱 꼬라가지고 니가 다 100만 원 다 내놔, 이 새끼야. 놈이 아니면 어떡하노? 연전이 연한테 내놔라는 거지. 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일단 명도 청구는 안 돼요. 소수 지분권을 취득해가지고 명도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근데 이 질문한 사람이 저 누구예요? 이거 저 카페 회원인가? 네. 카페 회원. 네. 복 받은겨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만약 전입세대 열람에 A, D, E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 근데 가로를 열고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때 명도 소송 시 전입세대 열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피고로 해서 소를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일단 명도 청구가 된다고 이제 전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과반수 지분을 획득을 했는데 보니까 전입세대 열람을 보니 ADE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ADE가. 근데 사실은 이제 전입세대 열람이라는 것은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자료에 불과하지. 그렇죠. 전입세대 열람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점유하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주소 이전해놓고 그죠. 퇴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점유하는 자가 누구냐. 그 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점유하는 사람이 A의 가족들이 다 점유를 하고 있어. A도 점유를 하고 있고 A의 와이프인 B도 점유하고 있고 그 자식들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누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어찌해야 될까?
A 가족들이니까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B씨는 따로 떼고. 여기 B씨는 공유자니까 DE로 아, 표현했네. DE. DE는 A의 가족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A가 점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가족들. 와이프 D, 자녀 E 뭐 이렇게 이제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A만 상대로 해서 명도 청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효력을 D나 E에 대해서 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A하고 D가 각자 독자적인 어떤 세대로 점유를 하고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A, D, E를 모두 다 피고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판결의 효력을 A, D, E 모두에게 다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A, D, E가 서로 관계 없는 사람이다. 관계를 알 수 없다. 그러면은 모두 다를 피고로 해야 됩니다. 근데 하면서 저걸 반드시 해야 되겠네. 저런 경우에 이제 점유이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겠네. 그러죠. 근데 제가 딱 드는 생각은 그 상황을 그러니까 A의 가족이 있는 건지 세대주인 A와 D가 별개로 있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파악할 수가 아이, 있죠? 가법은 되지. 내가 지분권자인데. 가보면 알아요, 이걸? 지분권자 예를 들어 이제 그게 주택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토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의 형태는 다양하단 말이에요. 네. 주택인 경우에는 가보면 알죠. 그죠? 이해관계자가 되니까 전입세대 열람 떼보면서 물어봐도 거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동거인인지 다른 세대인지 부동산 직원이 그 정도는 가르쳐 줄걸요. 그래요? 같은 세대인지 다른 세대인지.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토지다. 네. 그러면 이제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건물 등기부 떼보면 될 것이고 건물이 미등기다라고 한다면 건축허가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네.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건축허가 요거 이제 확인해 보면은 건축주가 누구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됩니다. 네. 누군지 모르지만 복 받은 사람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본편으로 넘어가서 이제 요게 이제 지분하고 관련된 얘기였잖아요. 우리가 지분을 낙찰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분쟁, 소송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우리 저 알렌님 지분 투자해가지고 수익 한번 냈잖아. 완전 재수였죠, 재수. 그죠. 그러니까 지분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내느냐. 이렇게 수익 내는 방법이 뭐냐. 그거를 먼저 이제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그쵸. 그래야지 소송도 어떤 방식의 소송을 할 건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세 가지 아닌가요? 세 가지. 네. 첫 번째. 첫 번째는 내 물건을 타 공유지분권자한테 비싸게 파는 거. 지분을 매각해서 다른 매각하는 공유자에게. 거. 네, 매각하는 거. 그 다음에 거꾸로 내가 타 지분권자의 지분을 사서 통으로 파는 거. 통으로 파는 거. 세 번째는 뭐 이도저도 안 되면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해서 그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 그 현물 청산하는 거.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네. 지분을 네.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쵸, 세 번째. 현금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그죠. 네. 지분을 파는 거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지분을 사가지고 전체를 그치. 파는 거든. 그치. 아니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 전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서 매각해 가지고 현금화 시키든. 네네. 그러니까 지분을 현금화 시켜 가지고 예, 수익을 내는 방법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는 이제 지분에 기초한 사용권을 획득하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내가 그러려면 이제 과반수 지분권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전체 부동산을 내가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요런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소수 지분권을 취득했을 때에는 네.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죠. 지분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수익을 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현금화 시켜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고 네. 두 번째는 용익권을 지분권을 기초로 해가지고 사용에 따르는 이득 이걸 획득함으로써 수익을 그렇지. 내는 두 가지가 원래는 있는 부동산은 실제로는 내가 100% 돈을 내 돈이 현금이든 또는 대출을 받든 100% 내 돈이 투하돼야 되잖아.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과반수 지분권 51%만 투하해가지고 전체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효과가 조금 극대화된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소수 지분권자한테 임대료 상당은 줘야 되겠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는 이 두 가지 다르게 봐야 되겠구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현금화시키 요것만 있으면 또 다른 수단을 이제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네요. 요 두 가지를 네. 다 이제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상 접근하시면 되지. 내 지분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좀 대출 받아가지고 뭐 낙찰 대금 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현금은 다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금융 기업 대출이 안 된다 하더라도 돈 많아? 농담입니다. 내가 투자한 돈에 금융 비용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투자한 돈의 금융 비용, 네. 그다음에 내지는 이 투자한 돈을 다른데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든지 이제 기대 수익,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사용 과정에서 이득을 창출해가지고 보존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현금화 시켰을 때 나오는 차액.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다 플러스가 되면 투자가 아주 성공적인 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현금화 시켰을 때도 수익이 나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지분 투자는 아주 성공적인 투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항상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 어때요? 좋습니다. 명쾌합니다. 명쾌한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얘기는, 소송. 소송이지. 분쟁에서 예상되는 소송. 그러니까 이제 요 두 가지 목표를 딱 만들어 두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사용을 통한 이득을 획득하기 위한 소송이 그런 소송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현금화 시킬 때 필요한 소송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두 가지를 두 나눠서 가지. 얘기를 해볼까? 그렇지,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해야지. 진짜 똑똑하다. 아버지 마시노? 아니, 시간에도 없고,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사실 전혀 준비가 없었는데. 그냥 그랬잖아. 벽돌만 누르면 나온다고. 자판기라고. 자판기? 그러니까 지분, 그래서 95명이 야한테 가는 거야. 오래 못 있지만. 95명이 가는 거야. 홀려가지고 가는 거야. 3명이 나한테 오는데. 자, 요 두 가지를 이제 염두에 두고, 그럼 이제 첫 번째,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을 내려면 점유를 획득하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받든지, 점유를 획득하지 못하면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임대료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이제 어떤 소송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점유를 획득하려면은 영도 소송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점유를 획득하려면. 그 다음에 점유 획득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임대료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이러려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이제 필요해요. 그러니까 임대료 상당액의 월세를 내놔라. 지료 청구 소송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료라는 것은 이제 약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약정이 없잖아요. 약정이 없으니까. 그죠? 약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부당이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건데, 다른 사람이 그 사용에 따른 이득을 가져갔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 내 거에 해당하는 만큼은 그 이득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는 권리, 그러니까 이런 권리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그러면 결국 이거 저는 그게 좀 헷갈렸는데, 약정이 있는 경우에 이제 지료를 달라가는 거는 지료 청구의 소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약정이 없이 상대방이 내 어떤 재산권을 사용해서 뭔가 용익을 했을 때는 부당 이익 청구의 소를 하는 그렇죠. 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 네, 청구소를 그때는 하는 이제 거고.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제 임대료 상당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게 문제가 그렇죠, 되겠네. 그렇죠. 그건 뭐 법무사가 알아서 한다며.
그걸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법무사가 아무 근거 없이 임대료가 이 정도라고 이제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네. 그럼 판사가 잘 안 받아들여줘.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하도록 해라. 직접 감정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편법이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게 되면 네. 감정평가 의뢰가 굉장히 수수료가 비싸요. 개인적으로 청구하면. 법원에서 자기네들이 공무상으로 이렇게 청구하게 되면 한 60? 굉장히 자기네들 요율이 있어. 법원에다가는 갑이니까. 저걸 못 치잖아. 완전 갑이니까. 그러니까 요율대로 하는데 개인이 청구하게 되면 비싸요. 예. 비싸요.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적이 있냐면 그 임대료 산정을 그 감정해주는 사설 기관들이 있어. 그 사설 기관들이 한 2군데 정도를 받아가지고 요렇게 감정이 나왔다.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또 오히려 물어봐. 이거 감정 어느 정도 해드리면 됩니까? 그러면 내가 뭐 땅사가 요 정도니까 요 정도로 감정해 주면 됩니다라고 오히려 내가 제시하고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맞춰가지고 서류를 주고 그러면 그 서류는 이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그 세계에서 공신력이 있어요. 근데 한 군데만 받으면 법원에서도 인정 안 해주잖아요. 두세 군데 받아가지고 평균 가격이 이렇습니다라고 제시하면 받아들여 준다. 싸게 할 수 있다. 건당 5만 원이다. 어떻게? 감정. 원래 감정 5만 평가 원에 법인에다가 끝냈어요. 감정 맡기면 네. 한 100만 원 정도 해요. 예, 그러니까. 60에서 한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하는데 10만 원에 끝내요. 그래. 그러면 앞으로 김 대표님한테 그딱 의뢰하면 되겠네? 아니 내한테 의뢰하는 게 내가 연락처를 들을 테니까 그쪽에다 연락하시면 돼.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네. 그 안 받아들여줄 수도 있어요.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가 되었을 때 저쪽에서 이제 다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겠지. 상대방은 좀 최소화하지. 비싸다, 저거 말다. 뭐 비싸다고 뭐 이렇게 이제 다투게 되면은 그럼 법원이 감정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특히 이제 왜 중개사들이 작성한 뭐 이렇게 시가가 얼마입니다 이런 거는 싹 다 안 받아줘요. 중개사들이 받아. 그거는 너네 생각에 거의 안 받아줍니다. 근데 감정평가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을 전문적으로 했었던 이런 자료들은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여지는 게 있어요. 우리 저 친구가 맡은 사건 중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건물 가격을 평가를 해야 돼요. 건물 가격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내 친구는 이제 2심 소송 대리인이었는데 1심 변호사가 소송을 너무 엉망진창으로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이제 변호인이 됐어요. 근데 이 변호사가 그 1심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깽판을 쳤냐면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려면은 재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할 대상 재산이 건물이 하나 있어요. 용산에 있는 4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미등기 건물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 토지도 이제 있었는데 용산이 지금 확 개발이 있잖아. 그럼 이게 시세가 한 35억 정도 돼요. 시세가 35억 정도 되는데 근데 이거를 감정평가를 안 한 거야. 35억 정도면은 감평할 만하잖아요. 돈 얼마 안 되니까. 이 감평을 안 하고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사실 확인서 이것만 제출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재판부에서 이거는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안 받아주고 그러면 이제 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공시지가로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6억 이렇게 판단합니다. 35억짜리를 6억으로 평가를 했으니까 재산분할 받을 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 떨어져. 5분의 1 줄었네. 5분의 1로 줄어버렸지. 그래서 이거 이제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 잘못했는데 뭐.
변호사, 뭐, 이렇게, 희한한 변호사도 엄청 많아요. 다 우리 이강사님만 그만하면 진짜 50억 받아먹는 내 이름 뭐야? 최유정? 최유정.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그러니까 사용권을 확보하려면은 지분권자가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사용에 따른 이익을 확보하려면은 첫 번째, 과반수 지분권 취득하면은 명도소송 제기한다. 그러니까 명도소송 제기하는 것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서 명도소송 제기한다. 근데 이거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확보를 했을 때의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수 지분권, 그러니까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분권을 취득했을 때, 이건 과반수 지분권을 취득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반수 지분권을 취득했든 소수 지분권을 취득했든 간에 내가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안 쓰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 쓰고 있어. 그랬을 때는 쓰는 사람이 완전히 불법적인 점유자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고요. 쓰는 사람이 다른 공유자들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쓰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공유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요때는 이제 임대료를 엄청 높게 산정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돈을 받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용에 따른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쓰고 있어야 돼. 실제로? 실제로. 실제로. 실제로 쓰고 있어야지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속이지 말자고. 투명하게 하자고, 투명하게. 우리가 막 뭐 안 먹는 것처럼 막. 오늘 대표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저도 꾹꾹 눌러주세요. 네, 자. 눈치 방송 보여서. 중에 우리 커피 마시면서 던킨 도너츠에서 사온 도너츠 먹으면서 우리 알렌님이 먹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 이제 그러니까 지분을 현금화 시키기 전에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이제 소송 요걸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현금화 시키는데 과정에서 필요한 소송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이제 그거 좀 더 하면은 이제 부동산하고 좀 나눠 봅시다. 부동산을 나누어서 이제 건물하고 그 다음에 대지하고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좀 접근 방법이 좀 다르죠. 자,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지분을 내가 낙찰을 받았어. 건물과 토지의 지분을 낙찰을 받았어. 그죠? 그러면은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든 사용료를 내놔라 이렇게 청구하든 할 거 아니에요. 건물이 공실이야. 그럼 이건 이제 사용료를 달라는 소송은 잘 안 될 거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돈 청구라는 거는 항상 뭔가가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 상황을 다 반영해서 점유를 하고 있어야지. 점유가 없으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돼요. 근데 점유도 점유했지만 그 금액을 또 알아야 되잖아. 그게 그러니까 실제 임대료가 예, 어느 정도 예. 되느냐. 그거는 이제 아까 감정 평가를 하면 된다는 거죠. 실제 계약하고 다른 감정평가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실제 계약하고 있으면 그 계약 서가 청구가 되는 거고. 근데 그걸 안 보여주면 자 소수 지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용익 계약을 해서 쓰고 있어.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나한테 안 알려줘. 그러면 내가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게 감정평가해서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아니 그때는 감평하면 돼요. 이미 계약된 금액이 있어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감평해가지고 이제 청구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평한 것이 네. 계약 금액보다 더 많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그러겠죠. 우리 계약 금액은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은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러면 무조건 낮게 하려고 원래는 100만 원 했는데 감평은 80만 원 나왔어. 근데 계약서를 둘이 짝고서는 50만 원이라고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잘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실제의 이득이 얼마냐 이걸 따지는 거지 계약 가격이라는 것은 자기네들 가격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게 아니고 네.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그쵸. 반환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네. 다른 공유자들이 네. 더 받을 수 있는데 적게 받은 것은 지사정이고 어. 받을 수 있는 만큼에 대한 이 내 지분의 가치를 이제 평가해가지고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그 상가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날짜이잖아 사실. 아니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해관계자잖아. 네. 그래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세무서에 가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얼마인지? 그것도 소송으로 그럴 수 들어가면 있겠구나. 아니 뭐 주택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임대차도 하기야 뭐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도 확정일자부라는 게 있어요. 받았으면 그렇지. 확정일자부 보여달라고 하면은 보여줍니다. 아 그래요. 확정일자부 열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니까. 그 다음에 상가도 마찬가지로 그 확정일자부가 있어요. 그거 이제 상가는 세무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은 동사무소 가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그 집 뭐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건물의 경우에 경우에 이제 아무도 안 살고 있을 때 공실로 있을 때 이러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 이제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주의할 게 있어야 돼요. 뭐를 주의를 해야 되느냐면은 내가 지분을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지분 낙찰 받은 때로부터 상가 건물에 관리비가 많이 나오잖아. 그렇죠. 관리비는 지분에 따라 가지고 분담을 해야 된단 말이야. 관리비 분담이라는 것이 항상 이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죠. 그죠? 특히 이제 공실로 있는데 지분을 낙찰을 받았어. 그럼 다른 공유자들이 너무 고마워하겠지.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관리비 내야 돼. 혹 뗄라다고 혹 친다. 그러니까 항상 상가 투자는 이 관리비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셔야 돼요. 관리비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자, 이제 건물은 그렇고 토지의 지분을 낙찰을 받았어. 토지 지분을 낙찰을 받았는데 보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들어앉아 있어. 이건 땡큐 베르마치입니다. 왜냐면 건물이 있으면은 내가 토지 지분만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토지는 이미 임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 보고 내 지분에 상당하는 만큼의 토지 사용료를 내놔라. 그건 건물 소유자한테? 그건 건물 소유자. 왜? 아까는 다른 타 지분권자한테 요청을 했는데 이 경우는 약간 다르네요. 요거는 네. 우선은 이제 그걸 또 따져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른 공유자들의 허락을 받고 건물을 지었다. 라면? 그러면 이제 다른 공유자들에게 그쵸. 공유자들에게 청구를 해야 되고 내가 이제 소수 지분권을 취득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지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또 따져봐야 돼요. 지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지상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지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네. 그럴 때는 그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건물은 이런 겁니다. 토지에 대한 사용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토지 공유자들이 알아서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토지에다가 이렇게 물권을 설정하는 것, 그 전세권, 뭐 전세권이라든지 이런 지상권, 거는 네. 이런 거는 이 모든 공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지분에도 그런 부담이 생겨버리는 그쵸, 것이기 그쵸. 때문에. 물건에.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무슨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관리 행위도 아니고 계량 행위. 아니, 이렇게 공유물에 관한 행위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가치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 이걸 보존 행위라고 해요. 보존 행위.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용하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 이용 계량 행위.
이용 계량 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 계량 행위를 다른 말로 관리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를 놓는다든지 하는 게 이제 관리 행위란 말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처분 변경 행위가 있어요. 변경행위구나. 그러니까 이제 처분 행위라는 것은 공유물에다가 공유물 자체를 팔거나 아니면 공유물에다가 물권 같은 것을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처분 행위라고 있어요. 그다음 변경 행위는 공유물에 영구적인 현상의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 예를 들면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경 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관계가 될 거예요. 토지가 A, B, C에 공유가 되어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상에 가령 B의 건물이 있어요. 지상에 B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토지에 있는 A 지분권을 경매를 통해서 내가 취득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B, C가 토지 공유자이고,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건물 소유자는 B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취득한 것이 소수 지분권에 불과해. 소수 지분권에 불과하면은, 건물을 철거해라. 이런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토지를 인도해라. 내지는 건물을 철거해. 이런 청구를 못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과반수 지분권을 확보를 했다면은, 그때는 건물 철거해라라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건물 철거해라라는 청구도 가능하고 손해배상해내라라고 하는 청구도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철거 청구 소송을 일단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에다가 철거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처분을 다 걸어두는 겁니다. 그래놓고 건물 소유자 보고 내 땅 함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그리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건물에다가 이제 강제 경매를 실시를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돈을 주면 강제 경매적으로는 안 가겠죠. 돈이 없을 때는 건물에다 강제 경매를 넣어버리게 되면은 이건 낙찰 아무나 못 받습니다. 싸게 산다 이 말이죠. 예. 아무나 못 받아요. 보통 시상권하고 유사하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을 획득했을 때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소수 지분권을 이제 획득했을 때에는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라 이렇게 청구를 못 하잖아. 그렇죠. 그죠? 그럼 이제 결국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혹은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소수 지분권자니까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아래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과반수 지분권자하고서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은 그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나한테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과반수 지분권자에 대해서 임료 상당액의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지분권자가 동시에 건물 소유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 요렇게 이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과반수 지분권자 동의 없이 건물이 지어져 있다. 이때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토지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두민현님은 받아 적지만 말고 질문을 하라고요. 알렌처럼.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그거 적을 필요 없어요. 근데요, 오케이. 우리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질문이 가능해요. 저도 사실 말 많이 하고 싶어요. 방송 많이 타고 싶어요. 부산 미녀. 근데 모르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적어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뭘 모르는지를 캐치하고 난 다음에 뭘 모르는 걸 질문하겠다. 다음에는 강사님 대타로 제가 부산 미녀가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진짜. 부산 미녀님 지금 지금 처리하는 건이 지분이잖아. 아닌가요? 그래, 그 지분이잖아요. 아직 몰라요. 아직은. 회사 가봐야 알아요. 아, 이 방송이 크게 도움이 되겠는데. 이것만 도움이 되겠습니까? 에브리띵이 다 도움이 되죠? 아, 그래요? 예. 어쨌든 뭐 현재 자, 오케이. 프로젝트가 좀 도움이 될 것 일단은,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현금화 시키기 전에 지분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첫 번째는 과반수 지분권을 획득했을 때, 그때는 어떤 소송을 제기를 한다? 내놔 소송 제기한다. 내놔 소송. 명도 청구 소송. 자, 건물이면은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그 다음에 토지면은 지상에 건물이 있었을 때는 철거 청구 소송까지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철거 인도법. 요런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용권을 획득하는 소송 이외에, 사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요거는 내가 과반수 지분권을 획득했으면은, 부당이득도 되고 불법행위도 돼요. 내 허락 없이 점유하게 되면, 이거는 불법행위가 되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임대료 상당액의 손해배상 혹은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아무 쪽으로나 가도 돼요. 근데 소수 지분권을 획득했어. 소수 지분권을 획득했을 때는 이때는 명도 청구도 안 돼. 인도 청구도 안 돼. 그때는 이제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가능하다. 그죠? 근데 만약에 점유하는 사람이 다른 공유자들의 허락 없이 점유하는 사람이라면 그 점유자를 상대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공유자의 허락을 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면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청구를 해야 된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명쾌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소송의 방식을 딱 생각을 하시면 된다. 우리 방식만 알고 구체적인 소송은 이제 누구한테 맡기면 된다? 법무사한테 맡기면 된다. 방향만 알면 되잖아. 그렇죠. 방향만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분을 이제 현금화 해가지고 돈 버는 방법. 그럼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협상이죠, 협상. 그죠? 내 지분을 사가라. 그 다음에 네 지분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요런 방식으로 이제 협상을 해서, 현금화 시키는,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내 거 사가라, 네 거 팔아라 하고 하지 말고, 우리 합쳐서 팔자. 그렇지. 그 두 번째. 요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지금 주제에서 우리 이 방송에 다루는 거는 협상이 안 됐을 때 분쟁이 생겼다는 걸 가정을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협상이 이제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이제 어떻게 제기하느냐? 공유자들 전원이 피고가 돼야 돼요. 송달료가. 그 공유자들 전원이 피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유자들이 많은 물건의 경우에는 지분 낙찰받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공유자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는 이게 지금 이거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유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한 소송이 돼요. 다 송달이 돼야 되죠. 다 송달이 돼야 돼. 고유?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그거 한번 써먹었다 그러면 그 변호사님 뻑간다.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유자들 전원이 피고가 돼. 이게 물건마다 크게 웃어요, 크게. 빡빡하게. 물건마다 공유자들 전원이 이제 피고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소송에 다 관여를 해야 돼요. 그죠? 소송에 다 관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갑갑한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비 자체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전원이 피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공유자가 한 두세 명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할만하죠. 그죠? 낙찰 받아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쪽으로 이제 간다. 그럼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어떤 청구냐면은, 이거 도저히 협의가 안 된다. 분할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안 되니까 법원이 좀 대신 이거 분할을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소송이에요. 그럼 이제 그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은 분할 못 해줘. 이렇게는 못 해요. 분할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분할하는 방법이 원칙이 뭐냐면은 현물로 분할하는 게 원칙이에요. 짜갈라는 거. 물건 자체를 쪼개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물건 자체를 쪼갤 때 어떤 식으로 쪼개는 것도 가능하냐면은 분할 청구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를 공유 관계로 내비두고 분할 청구한 사람에게 지분에 상당하는 돈을 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어쨌거나 가격 배상. 그쵸. 어쨌거나 얘는 공유 관계로부터 벗어나니까. 그래서 무조건 공유자는 공유 관계에서 빼줘야 돼. 속식으로 그러니까 너희 돈 줘가 해결해라. 돈 줘가 내 보내라. 이거 아이가 판사. 그것도 이제 현물 분할이 하나로 가능하고.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경매 쪽으로 간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판사가 돈으로 줘라 했을 때 나 돈으로 안 받겠어요 해도 돼요? 그거는 그렇게 그건 못해요. 못해요? 예. 법원이 재량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가 안 되니까 대신 결정해 달라라고 해놓고 결정해 줬더니 이거 곤란하지 않겠어요? 오타를 부리면 안 돼. 대신 나는 돈으로 주는 거 싫고 그냥 일단 짜갈라줘. 현물로 짜갈라줘. 아파트도 짜갈라주고 아파트 10명이 공동소유인데 나 거실 한 개통이 그냥 짜갈라줘. 이거 내가 그냥 쓸 거야. 끔쳐줘. 그 가능해 불가능해? 그게 안 되지. 아닌데?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은 경매를 통해서 현금으로 분할을 해라. 경매 매각 대금을 가지고 분할을 해라. 제일 깔끔하지. 이런 판결이 떨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판결이 내려지면 네. 그 판결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 절차가 쭉 진행이 네.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음. 소송가가 한 3억이야. 원고 한 명에 피고가 5명이면 인지대 송달료 해가지고 약 17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170만 원을 제가 그 원고가 됐어요. 그걸 제가 안 되고 공동으로 엠빵을 시킨다든가 이럴 방법은 없나요? 우선은 네. 그러니까 소송 비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은 인지대 송달료 이제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비용을 예납을 해요. 아, 미리 내야 된단 말이에요. 미리 소를 제기한 사람이 그렇죠. 네. 소를 제기한 사람이 이제 네. 미리 예납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협의가 안 되니까 이게 법원 보고 대신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소송을 제기를 할 때 네.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청구 취지에다 뭐라고 쓰느냐면은 쪼개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드는 비용은 나는 이게 분할하려고 하는데 저놈들이 분할 안 하는 그렇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을 쓰게 생겼으니 이거는 피고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승패 비율에 따라 가지고 소송 비용을 누구의 부담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요. 승패 그러면 원고가 이긴 그렇죠. 거잖아요. 원고가 이기면 네. 소송 비용 그때는 이제 아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공유자들이 같이 나누어라 이렇게 이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소송 비용 중에 5명이 뭐 이제 공유자가 6명이다 그러면 6분의 1은 원고 부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혹은 뭐 소송 비용 중 원피고가 각 6분의 1씩 부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판결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집행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6분의 1 부분 내가 6분의 1 부담하고 나머지 6분의 5는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경매에서 내가 이거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면 그러면 배당할 때 우선적으로 그거 이제 꼽아주죠. 경매 비용처럼. 네, 경매 비용처럼. 쏙 네. 받아서 준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집행 부산민영 질문. 그거를 소송 비용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소송을 제기를 할 때 소송 비용에 관한 재판을 해줍니다. 소송 비용에 관한 재판을 해주고 그 재판을 하면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이라는 것을 별도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소송 비용 중 6분의 1은 그러니까 원피고가 각 6분의 1씩 부담한다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6분의 1이 얼마 금액인지를 확정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별도로 내가 들어간 거 이런 거 들어갔습니다라는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법원이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줍니다. 요걸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확정 결정을 딱 받으면 그게 이제 뭐가 된다. 이게 집행 권한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집행을 받을 수 있다. 똑똑하네.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똑똑하네. 진짜 똑똑하시다. 그러니까네 100명 중에서 95명이 약대가 우리 한다잖아. 청취자분들 궁금하실 거야. 우리 이태석 간사님은 머리에는 엄청 많은 지식이 들어가 있는데도요. 사실 부상은 엄청 작아요. 자, 어쨌건 이제 그래서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 판결을 가지고 그 공유물에다가 이제 경매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데 임의 경매 형식으로 저당권 실행 경매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럴 수 있어요. 다른 공유자의 채권자가 혹은 이제 공유물에다가 그 채권자들이 경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강제 경매 같은 게 네, 들어가는 네, 경우도 네, 있죠. 경매가 경합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우선하느냐 하면 강제 경매가 우선해요. 그래서 이제 강제 경매 절차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그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매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때 이제 매각 대금을 여기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 이런 건 없어요. 공유물 자체를 파는 거기 때문에. 공유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일반인하고 똑같은 자격으로.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 질문해도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자체를 문서로 할 수도 있고, 한 상태에서 매각 기일날 결정할 때 손을 들고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고를 사전에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날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그 공유자 물건을 내가 사고 싶어. 나는 이제 그 물건의 소수 지분권자야. 그래서 처음에 경매를 저걸 이제 유찰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문서로 공유자 매수 우선 신고서를 제출을 해. 잠깐만. 네네. 지금 청취자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아, 그러려나요? 응. 지금 알레님이 얘기하는 거는 지분 경매에서 네, 맞아요. 지분 경매를 얘기하는 거고. 지분 경매를 얘기하잖아. 맞아요. 지금 이 선생이 얘기한 거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전체가 경매로 나왔을 때, 예. 그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맞아. 질문 내용은 지금 전혀 다른. 예, 맞아요. 예, 공유물 저거.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에 대한 네. 얘기네 지금 그죠 질문이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질문 가능할까요? 다음에 하죠. 예, 그러시죠. 예, 이 알겠습니다. 얘기하고는 좀 다른 예. 얘기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되게 궁금했거든, 사실. 그럼 끝나고 별도로 물어보세요. 그러시죠. 자, 이제 공유물이 이제 경매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경매 신청했지만 내가 낙찰 받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그죠? 내가 이제 공유 지분권을 가지고 있지만 낙찰에 이제 입찰에 참여하는 것도 예.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고. 잘 참여. 일반인하고 똑같은 자격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판단을 좀 해봐야 돼요. 자, 내가 이 부동산 원래 지분 투자를 할 때 전체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거다 예상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까지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이게 유찰이 돼가지고 낮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쵸.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면 그냥 제3자가 낙찰받고 내가 돈을 받고 나가면 손해지. 예상한 수익이 안 생긴다. 그쵸. 방어 입찰 들어가 있다 네. 이거구나. 네. 반면에 내가 예상한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돼요. 그럴 때는 난 돈 받고 빠져나오면 되잖아. 그쵸. 그럼 수익이 남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경매 상황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것보다 낮게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차라리 누가 낙찰받는 게 낫다. 내가 낙찰받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때는 경매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방어 입찰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어 입찰. 그래서 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어 입찰을 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너무 낮게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부동산을 내가 취득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좀 다른 방식으로 현금화 시켜가지고 수익을 내는 이런 식으로 데코레이션 좀 해가지고. 그러죠. 네. 자, 우리 얘기하는 중간에 어느덧 1시간 6분이 흘러가고 있어요. 됐어요? 순식간에. 빨리 우리 지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끝내기 전에 우리 청취자한테 인사를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1시간 10분이 되면. 자동으로 끊겨버려. 그래서 간단하게 자, 정리해주고. 1분 안에 정리할게요. 자, 지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이 두 가지다.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익료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것, 그 다음에 현금화 시켜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 그첫 번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동안의 수익을 현실화 시키려면은 우선 과반수 지분을 획득했을 때는 명도나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다. 소수 지분권을 취득했을 때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지분에 상당하는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분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수익을 낼 때, 이럴 때는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분할 판결을 받으면,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 판결을 받게 되면은 이것 가지고 경매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방어 입찰을 통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쪽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 요게 이제, 근데 그 관건은 그거겠네. 방어 입찰일지, 그 지하실이 5층까지 있는데 지하실 1층이 마지막인 줄 알고 주식 물타기 하듯이 방어 입찰이 악수일 수도 있겠네. 가치를 잘못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경매에서는 뭐 부동산 가치 평가가 네. 기본이죠. 그렇죠. 그게 투자의 기본이죠, 네. 사실. 투자. 자, 110회 방송. 지분에 대한 얘기. 지분을 낙찰을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분쟁. 그런 것들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리 법률 머신 자판기 선생의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맺는 걸로 합시다. 설 구정이 끝나는 주 일요일이나 그 다음 주 일요일에 진행을 할 거예요. 경매 2기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고요. 한 6주 과정 정도 될 거고,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 입구 전철역 서울대 입구 전철역 4번 출구. 4번 출구 KFC 위에. KFC 3층에 있는 법무사 학원에서 매주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6주 과정입니다. 예. 물론 수강료는 있습니다. 카페나 팟빵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이버 카페 육회명쾌 경매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뭐 하죠? 다음 주는 뭐 경매에서 예상되는 분쟁 중에서 오늘 지분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 법정지상권. 오케이.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에 대한 분쟁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 사이의 갈등, 예, 그런 문제들이 되겠네요. 또 해야 되겠네. 뭐, 쉴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자, 이제 우리 인사해 주시죠. 마무리 해 주시죠.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고생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네.